첫 번째 코너, 낯설게 읽기. 낯설게 읽기는 페미니즘 책을 소개해드리거나 페미니즘 시각으로 책 또는 문화를 읽어보고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낯설게 읽기에서는 영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영화는 보드랍게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줄 패널 황남동 빠루님 초대했습니다. 빠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황남동 빠루입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닉네임이 어떤 뜻인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빠루님 이름을 판무님으로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무파털 아니라고. 저희 빠루님이 어떻게 그 닉네임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게 뭔지 좀 말씀 먼저 해주시고 저희 오늘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정체성 한번 정리해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장난으로 많이 하잖아요. 내가 무슨 동에 불바다인데 이렇게 재밌는 지역 이름과 또 어떤 설명을 붙여서 닉네임을 많이 정하는데, 그래서 저도 제가 나고 자란 황남동과 뭔가 강력한 단어를 하나 맞붙이고 싶었는데, 빠루라고 하는 거는 그 못을 뽑을 때 쓰는 쇠지렛대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무기로서 쓸 수 있겠다 해서 나름 강함과 재치를 섞어서 만들어 본 이름이긴 한데 정확하게 황남동 빠루입니다. 네, 왜 빠루 이거 인테리어 할 때 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약간 곡괭이처럼 약간 생긴 거 맞죠? 한쪽 끝이 구부러져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사정없이 사람을 아닙니다. 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불주먹 하자고 했잖아. 불주먹 너무 클리셰 같잖아요. 너무 클리셰여서? 네. 사람들이 빠루를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맞아요. 네. 타로 변형들이 맞아. 있는데 네. 어떡하겠어요. 전파 탔는데 전파 밀고 타서 나가야지. 이제 어쩔 수 없어. 예, 오늘 얘기해볼 영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드랍게입니다. 사실 원래 이 낯설게 읽기는 페미 책장의 저희 두 번째 코너인데요. 영화 얘기할 때 저희 빠루님인가 한번 구성을 해보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첫 번째 코너 날리고 이거 1시간 특집으로 하자 해서 오늘은 그냥 낯설게 읽기 1시간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드랍게는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김순학 선생님이 주인공인 다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이게 2월 23일에 개봉을 해서 지금도 상영 중이고요. 저는 얼마 전에 쥐비를 다녀왔습니다. 빠루님도 보셨죠? 네, 저도 저희 지역에 GV가 있다 해서 냉큼 예약해서 정말 뭐랄까요, 즐겁고 벅차게 보고 왔어요. 이 영화들이 보통 이제 이런 장르의特성상 좀 인디 영화관이나 좀 아트하우스 이런 데서 좀 개봉을 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 대구에서는 5호 극장에서 했었나요? 네, 예술영화 전용극장, 독립영화 전용극장에서 하고 있고, 근데 또 특성상 되게 많이 배치되진 않아요. 그래서 좋은 시간대에 잘 골라서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간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 좀 있었죠. 다큐도 있었고 극영화도 있었고. 빠루님 보신 거 좀 있으신가요? 저는 대중영화도 좀 꽤 보는 편이라서 제일 많이 기억나는 건 최근에 I Can Speak 허스토리 언급 많이 됐었고, 다큐나 작은 저예산 영화로는 김복동, 그다음에 주전장 정도 본 것 같아요. 저도 I Can Speak랑 저는 눈길 봤어요. 맞아요. 있었어. 눈길이 원래 TV 드라마로 제작을 했었다가 이게 반향이 크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극장에서도 이제 전체 감독판으로 개봉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게 있었고, 다큐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전장, 김복동, 아주 예전 작품으로는 낮은 목소리. 맞아, 있었어요. 그게 거의 우리나라 위안부 다큐 영화의 시초였나요? 낮은 목소리 1, 2 있었죠. 네. 정말 진짜 오래됐어요. 사실 저는 예전에 낮은 목소리는 보지를 못했고, 최근 영화들은 거의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 보드랍게는 제가 유독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먼저 이 영화는 개봉은 오래 했는데 사실 2019년도에 제작이 되었어요. 대구의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서 대구시의 제작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게 왜 2019년이냐면 그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 기념하는 해라 가지고 관련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 저는 뭐 기억이 나는 게 국가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얼굴을 넣어가지고 달력 같은 거 만들어서 맞아요. 네. 하는 것도 있었고 기념 우표도 나오고. 우표도 있었어요. 전 달력을 제가 그게 그 뭐지 여성 박물관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여가부 장관 그때 진선미 장관이었나? 그 해가지고 이름 딱 해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저한테서 쿠포가 온 거예요. 그런 거 있었고 대구에서도 이런 행사들을 많이 했었어요. 대구가 뭐 이제 뭐 전국 단위에서도 여러 행사들이 있었지만 대구에서도 3.1 운동길 뭐 이런 것 만세길 이런 것도 맞아. 있고 당시에 그 여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성들이 독립운동 그 3.1 만세 운동 되게 많이 나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가 많았는데 그래서 대구에서도 지원을 해서 연극 한 편, 영화 한 편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제작 전반 관련해서는 이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서 진행을 한 거죠. 그럼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지역에 있는데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요? 네,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시민운동 단체는 정대협 제일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아마도. 1990년 11월에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족된 단체인 그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이게 풀네임이고요. 이 단체와 정의기억재단이 합쳐져서 정의기억연대가 되었죠. 그래서 정대협, 지금은 정의기억연대. 이게 거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로 가장 유명한 어떤 대표적인 단체로 잘 알려져 있고, 이건 서울에 있고요.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대구에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대구 경북에 계시는 그 대구 경북 출신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을 지원한 단체인데요. 대구 경북에 워낙에 피해자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가 인구도 많았고, 또 부산이랑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구로 데려가는 동선이 짧아서 여기서 되게 많이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서 서울까지는 거리가 멀고 하다 보니 이제 서울 중심의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그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한 단체가 지역에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1997년에 만든 단체가 바로 이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인 거죠. 서울에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 있어요. 그 마포구에 있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찡콩 해놓고 언젠가 갈 날 기다리고 있죠. 네, 그 서울에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 있듯이 대구에는 희움이라는 전시관이 있어요. 그게 정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바로 그 아까 말한 그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과 이게 같이 이제 연동되는 어떤 전시관, 역사관이고요. 이게 규모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보다는 좀 작은데 전시의 내용이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여기 가보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거든요. 제가 이 희움까지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드랍계의 주인공 김순학 선생님을 제가 이 희움에서 처음 알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움에서 그 김순학 특별전이라고 이 선생님에 대한 전시를 했었거든요. 이 영화와 맞춰서 아마 제작하는 그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에서 2020년 초반까지도 좀 지속이 됐었을 거라고 전 지금 기억이 되는데 빠루님도 당시에 이 전시 보셨었던가요? 네, 그 희움 개관과 함께 좀 많이 홍보가 돼서 저도 소문 듣고 찾아갔었던 기억이 나고 또 그랬던 게 저는 이제 김순학 선생님을 좀 아파 예술가의 그런 인상이 좀 깊었어요. 왜냐하면 그 보드랍계에서도 잠깐 나오시는 심다련 할머님을 좀 뵌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만드신 아파 작품을 좀 본 적이 있어가지고 어떤 노년의 삶에서 뭔가 새로운 좀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좀 인상 깊어가지고 전시회 너무 매력적이어서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심다련 할머니 또 얘기가 나와서 이거 잠깐 우리 영화랑은 다른 얘기지만 뭐 개인적으로 좀 아셨던 거예요? 할머님을 한 번 만나 뵌 적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덕이라고 보는데 제가 대학교 때 그 단과대에서 동아리 1일 체험 같은 걸 했거든요. 그래서 정식 동아리가 아니라도 어떤 모임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그날 체험 활동을 이제 판을 깔아줘요. 그럼 저는 그때 이제
페미니즘 책 읽기 체험을 하러 갔다가 그 모임을 하고 모임원들끼리 뭘 해볼까 하는데 거기 있었던 선배 언니 한 분이 이제 정진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 연이 있어가지고 할머님과 이제 약간 대담이라 그럴까? 뭐 안부 인사라 그럴까? 그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할머님 댁에 가가지고 좀 1시간여 동안 같이 뭐 말씀 나누고 해오셨던 작품들 저희한테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시고 그때 20대 어린 여학생들이 가니까 너무 반가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같이 사진 찍어요 이렇게 아양을 부르니까 그 새 옷 사놓은 거 있으시다고 예쁜 그 브라우스 입고 같이 막 사진 찍어. 브라우스. 브라우스예요. 브라우스. 브라우스. 진짜 여름 브라우스를 싹 입고 그래서 그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때 단체 사진 진짜 한 장 딱 남아 있더라고요. 역시 사진이 남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할머님 그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을 때까지 조금 좀 기억에 남았고 이렇게 해서 또 할머니하고 한 번의 만남이지만 그게 이제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조금 신기했던 저의 소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도 있을까요? 그때 만남 주선해준 선배 언니하고 간만에 연락을 해봤는데 그때는 뭐 이제 시민 모임이 좀 활발히 하고 또 이렇게 학생들이 찾아온다니까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주선을 해준 것 같고 지금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하긴 또 코로나 또 시기기도 하고 지금 또 고령의 분들이시라서 또 맞아요. 실제로 이게 계속 프로그램을 하기도 좀 어렵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또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저는 그 당시에 그 김순학 특별전 이걸 보고 사실 이 영화도 그때 제가 먼저 봤었어요. 그때가 그게 가편집본으로 시사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초청된 분들 해서 그 단체 관계자 여성단체 지역의 여성단체 분들하고 이제 그 단체 관계자들에게 초대받은 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영화를 상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바로 이거를 개봉할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밀리고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이게 개봉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뭐 어디서 상 받았다는 소리는 계속 들려. 전주에서 틀었다, 뭐 DMZ에서 상 받았다, 뭐 그런 얘기는 계속 들려가지고 도대체 개봉을 하는 거야? 막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올해 개봉을 했고 또 저는 또 이거 3월 1일에 봤지 않습니까? 날짜 선택 탁월했다. 네, 제가 이거 계속 기다리던 거라 가지고 아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네. 김순학 선생님 특별전 봤을 때 느낌은 좀 어땠어요? 아니면 그 김순학 선생님 좀 기억에 남으셨었던가요? 김순학 선생님은 그 제가 심다란 할머님을 만나 뵌 적이 있어서 약간 중간에 기억이 섞여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영화를 보면서 혼자 또 반성했는데 할머님들이 연배가 있으시고 역사 속의 인물들이다 보니까 뭔가 조금 사회의 반향도 할머님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과 깝깝함이 있었는데 이 특별전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좀 사회에 대한 분노를 잠깐 사귀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오히려 좀 위로를 받았던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고 그래서 좀 그때도 그렇고 보드라케를 보고 난 이후에도 그렇고 이제 사회는 그냥 거저변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행동해야 하는구나. 뭐 이런 스스로의 다짐을 좀 했는 정도? 나 이 질문을 마지막에 했었어야 되나 봐. 지금 약간 클로징 멘트 같은데. 제가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아직 많으시고 김순학 선생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니까 잠깐 이 히스토리를 짧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순학 선생님은 그 경북 경산 출신이세요. 대구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경산은 대구랑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굉장히 가깝고 사실 대구 생활권인 곳이고 당시에는 그냥 농촌 마을이었어요. 김순학 선생님은 가난한 소작인의 딸로 태어났는데 17살, 그러니까 그게 1944년에 대구의 실공장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나섰다가 일본군 위안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치치하루라고 내몽고 쪽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장가구 이렇게 거치면서 1년 좀 넘게 2년 가까이 이렇게 위안부 생활을 하다가 해방과 함께 그러니까 일본의 패전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영화에 없는 내용인데요. 중국에서 독립군들을 따라서 기차를 타고 오셨대요.
당시에 일본군이 퇴각을 하면서 위안부를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위안부는 보급품, 군수품 취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니까 그냥 다 버리고 간 거죠. 뭐 저 멀리 남태평양 이런 데 끌려가신 분들은 이제 상당수가 거기서 돌아가셨고 그때 막 총알바지 막 이런 거로도 쓰이고 그랬다고 하던데 또 이게 머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도 돌아오기가 힘드셨는데 그래도 김순학 선생님은 중국으로 가신 거다 보니까 좀 돌아오실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 운이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다 떠나버리고 위안부들만 이렇게 남았을 때 이제 중국인들이 그 전쟁에서의 어떤 그 분풀이를 이 위안부들에게 했대요. 왜냐하면 그 위안부들은 일본군의 어떤 소유물, 일본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일본군과 함께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면 때리고 뭐 거리에 나서면 목숨을 위협받을 그런 처지에 있다가 광장에서 우연히 그 태극기를 보고 가니까 광복군들이 조선인들 이리로 오라고 지금 안 가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해서 같이 그 자리에서 이제 따라서 기차를 타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된 거죠. 네. 그 찰나의 순간이 없었으면 진짜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을지 알 수 없네요. 네. 사실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위안부 그쵸. 끌려가서. 그래서 보통의 그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영화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아마 약간 전형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위안부 어떤 피해자들의 어떤 모습, 그 스토리, 이런 내용들이 약간 비슷하게 이제 들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이런 여기까지의 내용 이외의 것들이 이 영화를 굉장히 특별하게 해줘요. 이 다큐는 이렇게 단순히 김순학 선생님의 위안부 당시의 피해 상황만 그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그 희움 전시회에 갔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김순학 특별전이 아주 기억에 남았던 게 보통의 이런 전시나 그 창작물들이 그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전시도 좀 그런데요. 그 위안부 피해의 어떤 사실 입증, 당시의 피해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일단 뭐 연대기적으로 짝짝 뭐 이렇게 역사적 사실 나열되고 뭐 일본군들이 썼던 물품들 이런 것도 전시하고 심지어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에는 뭐 이런 토굴 같은 거 있잖아요. 굴 같은 거 위안부들이 지냈던 이런 장소도 재현되어 있고 보통 이렇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더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김복동 같은 경우에는 그 인권 운동가로서의 모습 이런 게 좀 이제 주제인 거고. 주전장 같은 경우에는 주전장도 안 보신 분들 꼭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새로운 시각으로 만들어진 이런 다큐라서 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의 목적, 뭐 행동 그런 걸 보여주는데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중들을 위한 창작물들은 그 위안부가 얼마나 참혹했고 뭐 그런 걸 강조하는 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 다큐는 김순학 선생님의 전 생애를 다룹니다. 이 분이 그 경산의 소작인의 딸로 태어나셨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이 초반에 김순학 선생님 이름이 김순학이 된 이유.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나 진짜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 순간부터 이거는 네, 이 모든 한국의 모든 역사와 어떤 그런 모순들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거기서부터 그렇죠.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해 주세요. 왜 김순학이 됐는지. 네,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난 딸이라서 그래도 아버지가 예쁜 이름 김순옥 을 지어서 출생신고를 하러 갔는데 아니 면석이 이 사람이 옥자는 이 명망가의 집에 양반이 쓰는 글자라고 하며 써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그냥 김순악으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네. 이걸 본인도 알고 계셨죠. 네. 그래서 이름조차도 이분이 그 이제 뭐 여성 중에서도 너무나 가난한 또 계층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름은 자기가 고를 수 없는 거지만 거기서부터 그 이름에서부터 약간 그런 차별을 이제 경험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이분의 인생이.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던 위안부 생활도 사실 그 실공장도 가난해서 잘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이제 양반과 교수들은 규방에서 밖에 나오질 않고 해서 이제 거의 못 봤다고 자기 마을에서 이분들은 이제 이 김수학 선생님은 밑에 동생들도 있고 또 학교도 자기가 못 가고 이러니까 당시에 뭐 공장에 취업하면은 학교도 갈 수 있고 동생들 학비도 낼 수 있고 이런 얘기로 많이 그러니까 이걸 그 전에 한번 어떤 포스트에서 봤어. 되게 소름 돋는 포스터였는데 막 이렇게 조건 해놓고 이런 취업 모집 포스를 했는데 딱 밑에 가려진 것이 보면 이게 일본군 위안부 모집인 거야. 그러니까 취업 사기처럼 그렇게 끌려가신 분 되게 많은 거죠.
하여튼 뭐 약간 얘기가 샜는데 하여튼 이런 그 위안부 생활을 하고 이제 귀국하고 나서 이분이 보통 그 귀국하고 나서의 삶도 당연히 녹록지 않았겠지. 당시에 소위 말한 몸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갔다고 하더라도 집안에서 막 내쳐지고 그런 분들 얼마나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분은 돈이 없어서 기차 그 차비가 없어가지고 집에를 못 가신 거예요. 서울역에서 이제 경산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학에 가게 돼서 또 일을 해요. 그 유학도 굶고 있으니까 누가 밥을 사주더래요. 그래서 좀 맞아. 취업 좀 어디 이제 돈 벌 때 소개시켜 달라고 하니까 이제 소개해서 가게 된 거야. 거기 또. 그렇지. 그 정말 그 어지러운 세상의 한중간에서 가진 것도 없고 무력한 여자가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곤 유학에 팔려나갈 기회밖에 없다니. 어리고 배움이 없고 가진 게 없는 그리고 뒷배도 없는 자기 가족도 없는 여자가 되게 손쉽게 그렇게 또 이렇게 흘러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김수학 할머니가 위안부 생활을 하지 않으셨어도 되게 그런 당시에 가난한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어떤 돈을 벌어야 되는 절실한 상황에서 너무나 쉽게 그렇게 노출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유곽도 보면은 되게 뭐 그 남성들 다 한국 사람 또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 데려와서 접대하는 그래서 소련인들 뭐 미국인들 뭐 중국인들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약간 그 생활을 좀 또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이분이 이제 그 요리집으로 가셨대요. 이게 요리집이 뭐냐면 뭐 이렇게 이제 술을 마시는 곳이긴 한데 성매매 어떤 신체적인 어떤 성매매보다는 약간 술 팔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장단 맞추고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옛날식으로 따지면 기생집 이런 집을 요리집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를 이제 옮기시게 돼요. 이것도 이분이 전라도 쪽으로 가신 이유가 혹시 경상도 쪽으로 오면 자기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봐. 경산이 경상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 군산 뭐 여수 이제 요리집에 가시고 그러다 또 아이가 생겨가지고 아이를 또 혼자 낳아 키우시게 돼요. 아빠 없이 그 전쟁 50년 그 한국 전쟁 그 시기에 또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우다가 아이 이제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또 너무 가난한 거예요. 여기. 그래 애를 어떻게 키워요? 너무 가난하고 또 동생들도 있잖아. 또 여전히 또 그 남동생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이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게 돼요. 근데 그 시기가 어땠겠어요? 이제 미군들이 군정하고 이제 이후에 60년도에 서울과 그 서울 경기 북부 지역 쪽으로 다 이 미군 기지 들어오고 기지촌 설립될 때였잖아요. 그때 이분이 또 이제 양키 물건 장사를 하셨어요. 양키 물건 장사를 이제 뭐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미군 부대에서 따로 이제 물품을 빼내가지고 이제 파는 거예요. 뭐 비누, 뭐 그때 뭐더라 많이 했다던데 뭐 이렇게 식재료품, 뭐 케첩, 뭐 이런 버터 이런 거, 치즈 이런 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뭐 그릇이나 포크 같은 거는 약간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찾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좀 다른 얘기인데 대구의 교동시장도 그 양키 장사로 되게 유명했던 곳이에요. 아 여기도 맞아요. 캠프가 많으니까. 여기 대구에 많잖아요. 미군 부대가. 그 교동시장도 그래서 오래 그 장사를 하셨던 할머님들 중에 그 스팸이죠. 통조림 캔. 미군 부대에서는 이걸로 돈을 벌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애들 학교 공부시켰다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수기가 있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그리고 달러 장사. 달러 장사 이런 거 하고 이제 이런 거 하면서 또 뭐 거기서 그 소위 말하는 색시 장사라고 하는데요. 그 우리가 아까 기지촌이라고 했잖아요. 그 양공주와 같이 이제 소개해주는 일 이런 것도 하시고 뭐 쭉쭉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 할머니가 또 둘째를 낳게 되시는데 이제 호녀라를 낳게 돼서 그 또 얼마나 또 여성으로서 그 호녀라를 낳은 싱글인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질시 그걸 또 몸소 다 감당하신 거죠. 그렇고 이후에는 노년에는 식모를 하셨어요. 되게 15년 이상. 이것도 참 그러니까 요즘에는 식모라고 하지 않죠. 요즘에는 뭐 도우미 무슨 도우미라고 하지? 가사도우미. 당시에는 정주하면서 식모를 하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 부잣집에서. 근데 이 식모를 하는데 이것도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이분이 학교를 못 나오셔서 글을 모르시잖아요. 그때 이제 막 전화기가 도입될 때라 가지고 전화 오면 메모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쫓겨나신 거예요. 맞아. 이것도 여성이고 가난하고 못 배워서 식모를 그렇게 가난해서 식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또 글을 모르니까 또 더 차별받아서 또 쫓겨난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후에 이제 정신대 할머니가 노년에 이렇게 함께하는 시민 모임 이걸 만나서 이런 아파 작업하시고 뭐 본인의 이야기도 수기로 나오게 되고 하셨는데 저는 이 그 감독의 집이를 보면서 또 기억에 남는 게 할머니가 이 본인의 이야기를 다 나눠주셨잖아요. 이 어려운 얘기를 다 인터뷰로 하시고 남기시고 했는데 이걸 본인은 못 보시는 거예요. 글을 모르시잖아요. 책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영상 작업도 저는 되게 좀 할머니가 이걸 못 보셨는데 되게 좀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의 이야기가 뭐 책이 출판 기념회에 나가셨더라고요. 책으로 직접 읽을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면 영상 작업으로 된 거라도 좀 보실 수 있었다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또 마찬가지로 또 영상으로만 보실 수 있는 분 여전히 할머니들 그때 못 배우셔서 학교를 못 가서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게 영상 작업으로 만들어져서 좀 좋겠다 지금 그런 의의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네. 네, 뭐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빠루님은 뭐 이렇게 좀 영화 보시면서 뭐 약간 인상 깊었던 점 그런 거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냥 개인적 소회를 말씀드리면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영화들이 이제 개봉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나온 건데 지금 시기에 그 할머님이 이제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이제 기록이 돼 있지만 그 사람이 살아오면 그 이후에 진짜 책 제목처럼 아무도 내 속을 모른다 카이 하면서 깝깝했잖아. 네. 그 책 제목이 아까 말한 이 보드라케의 어떤 그런 그 베이스가 된 할머니의 그런 그러니까 할머니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만든 책인데 그 제목이 아무도 모른다 카이. 아무도 모른다 카이 이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 하시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가 스피커를 안 줬다기보단 얘기해도 안 듣고 싶어 하는 얘기였던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오셨을까라고 의문이 있었고,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을 찾으시고 그 안에서 구술하시고 또 달라지시고 활동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이분이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뭔가 변화를 겪고 발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전쟁을 겪었던 사람이기에 이제 뉴스를 보시면서 나는 평화가 참 좋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필 지금 2022년 2월과 3월에 평화에 대한 얘기를 만나니까 너무 울림이 큰 거예요. 이렇게 깡 마르신 몸으로 평화라는 글자에 아파를 하시는 그 모습이 좀 눈에 너무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늘 역사란 게 늘 질곡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 사회에도 그게 있고 또 지금 이 물 건너 어떤 나라에서는 또 갈등이 있고 전쟁이 나고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다가와서 하나로 정리하기는 힘든데 좀 그때 그 장면이 강렬했어요. 아파로 평화라는 글자를 만드는 장면. 저는 그 할머니가 그 위안부 피해자로 국가에 등록이 되고 나서 나오는 증서 같은 게 있는데 맞아. 그걸 액자를 해서 벽에 걸어 놓으신 게 저는 너무 되게 순간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충격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평생 그걸 감추셨거든요. 자식들한테도 차마 얘기를 못하고 그걸 평생 한으로 갖고 있는 그런 건데 그거를 걸어 놓으신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GV에서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물으셨대요. 이제 그 시민 모임에서 그 활동가 분이 할머니 이거 왜 여기 걸어 놓으셨어요? 하니까 할머니가 내가 이제 이걸 국가에서 인정해 준 거 아니냐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고 나쁜 놈들이 이런 일을 했고 내가 그런 피해를 입었다는 거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국가에서 인정해 준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거를 딱 걸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활동가 분이 이거 할머니 걸어 놓으시면 다 알게 되실 텐데 괜찮냐고 하니까 괜찮다고. 내 잘못 아니란 거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 말 하는데 난 갑자기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그 집이 보면서. 네. 그게 되게 울컥했고 또 이게 영화가 또 독특한 점이 이 할머니의 얘기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는 나레이터들
거기 출연하는 분들이 이 영화를 또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죠. 그렇죠. 그 과거의 여성과 지금을 살아가는 여성이 어떻게 연결돼 있고 어떻게 그것을 느끼고 있나 그러니까 좀 생생해지는 장치? 뭐 아무튼 기획 의도가 너무 좀 훌륭하다 싶네요. 저는 사실 그 깜짝 놀랐는데 그 사전 시사회 그 가편집본 보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 영화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제 친구가 나와서 그 글을 할머니 그 이야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이 이제 제 친구가 이제 경북대 미투를 했던 당사자였고, 그러니까 지금 그 할머니의 목소리를 지금의 미투 생존자들, 미투를 하는 이 여성분들, 이 운동을 하는 여성분들이 또 대신 읽어주는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너무 처음 봤을 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어머 약간 진짜 왜냐면 저한테도 얘기를 안 했었어요. 한참 저랑 연락이 끊겼었거든요. 저희가 미투 운동 경북대 미투 운동을 한참 같이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그 미투 운동이 저희 정말 할 수 있는 거 그 당시 다 해본 것 같거든요. 기사 내고 대자보 붙이고 그리고 꽤 많은 언론의 주목도 받았었어요. 근데 이 일이 또 한참 시간이 지난 일이기도 하고 또 그 당사자가 너무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부학장이었죠. 당시에 단과대에. 그래서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너무 본인도 너무 답답해하고 그 당사자분이 또 불안장애도 생기시고 그래서 한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또 그런 와중에 제가 먼저 연락을 하기가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한 몇 달 연락을 안 한 사이에 그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본인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 찍으면서 되게 많이 힐링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예전의 여성과 어떤 그 지금의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위안부 피해자 그 처음 이 진술하신 분 있잖아요. 그 할머니 성함이 김학순 할머니. 김학순 할머니.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미투라고.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이 구성을 너무 잘했다. 이게 그냥 과거에 박제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이게 현재화되고 이어지고 있고 여성들은 같이 운동을 하고 있고 또 그걸 같이 우리가 지지해주는 우리 여성들, 같이 운동을 해주는 이 여성들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각자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영화를 보고 GV를 각자 했잖아요. 그래서 진행자와 패널이 서로 달랐는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경북대 미투 당사자분은 아니지만 그 세 분의 내레이터가 나오잖아요. 미투 하신 분. 그래서 한 분이 그 GV에 오셔가지고 이 영화를 보고 난 본인의 소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살아온 궤적, 할머니가 남겨두신 이 기록을 읽다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았지만 오늘날 이것이 나에게 이어지고 할머님도 이제 시민 모임을 만나서 이후에 여생을 또 새롭게 펼쳐내시고 본인도 지원해주는 이 단체들과 연대라는 걸 하면서 괴로움이 있지만 누군가와 같이 헤쳐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남의 일이지만 달려와주는 사람이 있고 아직 이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걸 거기서 얻었다라는 후기를 말씀해 주셨을 때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훈적으로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라도 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할머니의 인생에서의 어떤 선택들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아마 이 다큐를 보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본인이 어떤 이 성산업의 그런 성산업이 아니지 어떤 성착취의 피해자이면서 어떻게 또다시 성매매 산업이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나중에는 심지어 본인이 포주 삐끼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어떤 소개해주는 역할 동두천에서 그런 양공주 색시 장사를 할 수 있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 활동가 분도 나중에 한번 물어보셨대요. 이제 그 지긋지긋해서 어떻게 다시 그걸 하려고 생각했느냐. 빠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인생이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다 다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또 다시 이제 빈곤과 배움에 부족한 여성 게다가 어린 나이에
경험했던 이 커버리지가 자기가 세상에 나와서 했던 경험들이 그 부분에 한정돼 있었던 거잖아요. 쭉 연관돼서. 그렇다면 사람은 경험에 의해서 이제 생각의 폭이 정해지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속된 말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분은 이제 자기가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러니까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전의 맥락들이 굉장히 강력하다 돼서 저는 조금 한번 심호흡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저도 그랬고 약간 저희가 사실 우리 인생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 위안부 피해를 입은 거는 전쟁의 이제 막바지 기간 몇 년, 짧게는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 김순학 선생님도 이제 2년 가까이 1년 좀 넘게 위안부로 이런 생활을 하신 거고 뭐 길면 한 3, 4년 이건데 사실 이것만이 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 뒤에도 인생이 있었고 이분들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을 거고 그것이 또 위안부 그 생활에서 그 경험에서 어떤 영향을 받은 것도 있었겠지만 또 대한민국 역사 그 자체 이 대한민국 이 50년 지난 현대사가 얼마나 다사다난했어요. 이걸 다 겪으셨을 것이고 그 사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 우리는 되게 어떤 성착취의 피해자는 되게 순결해야 될 것 같고 딱 그래서 그 부분만 되게 강조하는 면이 있는데 저는 이 영화가 그렇지 않아서 좋았어요. 네. 뭐 김수학 선생님 동두천에서 뭐 양키 장사하시고 뭐 혼혈아 낳고 뭐 그 아들 월남전에 보내고 이 어느 것 하나 대한민국에서 그냥 뭐 되게 특별한 아주 그런 일들이 아니었고 감독님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비켜나가지 않고 대한민국의 그 질곡을 다 맞으셨을까? 맞아요. 라는 얘기를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가 어떤 그 뭐 위안부 그 1, 2년 그 생활 그것만이 주목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인생 전부를 우리가 보면서 이게 한 여성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에 대한 어떤 이제 생존기라고 저는 이렇게 보이고 우리는 어떤 단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입체적으로 봐야 되고 단순히 뭐 끌고 간 일본은 나쁜 놈 해서 그거 하나만 뭐 사과받고 끝날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 다른 분들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투까지 이것이잖아요, 결국. 이 그렇죠. 미투를 하고 있는 이 2020년의 여성들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건 다 똑같은 거거든요. 이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성착취 그리고 성적인 피해를 입은 것, 권력이 있는 여성, 권력이 있는 남성, 그리고 그 여성. 이게 계속 그냥 그 약간 그 뭐 시대에 따라서 국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뭐 돈이 뭐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비슷한 유형으로 되풀이되고 이게 뭐 근데 되게 심각하게 강금에서 뭐 전쟁터에 끌려가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강금 안 하고 전쟁터에 안 끌려가도 비슷한 유형의 일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기지촌 같은 경우는 성착취잖아요. 그럼 그렇죠. 국가에 대한 소송이 그래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죠. 기지촌 여성들의 국가에 대한 그 소송. 실제로 지금은 또 기지촌 여성 또 뭐 양공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게 되게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 영화, 이 다큐가 아주 뜻깊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초반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영화가 왜 특별한가. 그래서 정말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얘기를 해왔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역사적 당위성으로 인해서 이제 과거만 조명하는 이런 그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게 이 영화에서는 그 과거의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 애니메이션이 사용함으로써 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까요? 그 다큐에서 상당 부분이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이 돼요. 특히 그 위안소에서의 생활이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그려지는데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이걸 왜 애니메이션을 넣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이게 이제 뭐 너무나 잔인하고 참혹하기 때문에 실사화는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집에서 질문을 해보니까 감독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일단 아까 내 속은 아무도 모른다 카이 이 책을 먼저 읽으셨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이 머릿속에서 되게 많이 그려졌었대요. 굉장히 극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막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이걸 관객들도 좀 어떤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시고요. 또 그 애니메이션이라 할지라도 너무 실사에 가깝게 똑같이 그리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 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게 약간 귀여워요. 되게 둥글둥글한 사람들 얼굴 동그랗게 그려져 있고 동글동글하게 어떻게 보면 약간 따뜻한 그런 선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약간 좀 추상화된 그림, 약간 캐릭터처럼 그려진 그림으로 한 게 이게 꼭 김순학 할머니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그냥 오디너리한 그냥 어떤 여성 누군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그냥 비단 김순학한테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 시대 비슷한 조건에 있는 여성들에게 많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라는 문제를 좀 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림체를 동글동글하고 되게 그냥 보편적인 어떤 그런 그림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현실 고증이란 이유로 이제 과도하게 끔찍하게 그려내는 그런 잘못된 연출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게 그리려고 했던 자세가 이 문제를 좀 임하는데 얼마나 진심이었나라는 게 좀 느껴지기도 했고 또 뭐 애니메이터 분 작품 세계가 약간 좀 그런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좀 좋은 인연으로 작품에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영화들일수록 어떤 여성의 폭력에 대한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어떤 폭력적인 시선으로 그려진 게 많아요. 뭐 이거를 관객들은 뭐 자세하게 그 감독의 의도까지는 알지는 못하더라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좀 불쾌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남성들은 이걸 굉장히 포르노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선정적으로 이거를 소비하는 이 위안부 영화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위안부를 다루는 소재 어떤 책들도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런 게 많았는데 이 다큐에서만큼은 전혀 그런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본 위안부 영화 중에서는 제일 여성의 시각에서 좀 다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만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단체 활동가 분들도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 영화가 이제 대구를 기점으로 만들어졌고 감독도 여기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던 GV에는 그 김순학 할머님 이외에 인터뷰를 하셨던 활동가 분들이 옆자리에서 막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정말 그 인터뷰를 하신 분들이 영화 상영이 끝나고 불이 켜지는데 얼굴들이 왜 나딕지? 스크린에 있던 사람이 내 좌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이 쥐불 하면서 막 소회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좀 뜻깊긴 했는데 그 미투 당사자 분과 그분을 지원했던 그 지원사 선생님이 무대와 관객석에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센 얘기인데 이게 또 우리가 지방에 살면 문화의 변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어떤 문화적으로 아니면 시민 활동으로 이것이 가꾸어지니까 이렇게 작품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다른 말인데 저는 이게 사투리로 나레이션을 하잖아요. 맞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투리를 이렇게 그대로 드러내는 영화를 사실 거의 못 봤고, 그러니까 메이저 영화에서는 사실 없어요. 주인공이 사투리 이렇게 많이 쓰는 영화는 없고, 다큐로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없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 그 미투 당사자들도 다 이 대구 분들이시고 해서 그 할머니도 대구 분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투리가 좀 더 진짜 가깝게 들렸어요. 진짜 현실 사람 같았어요. 이런 말은 그런데 캐릭터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할머니, 정말 그 미투 당사자도 꽤 내 친구, 사실 진짜 제 친구고요.
네, 어. 그 사투리가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뭔가,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나 수도권 분들은 못 느끼실 텐데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보면은, 그 지방 사람들은 그게 너무 익숙해요. 사실 서울 말로 그 표준어로 듣는 게 너무 익숙해서 뭐 그게 이상함 못 느끼지만 그게 이제 사투리로 들리니까 이제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서울 말로 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그렇구나라고 하다가 사투리로 들으니까 그래. 그렇지. 그래 우리 얘기지. 약간 이 얘기가 더 확 오고 뭔가 사실 근데 뭐 서울보다 이 지방에서가 서울이 이렇게 커진 게 별로 안 됐잖아요. 아까 말한 그렇죠. 왜 아까 그 이 피해자들도 오죽 많았으면 여기도 시민 모임이 따로 만들어질 정도인데 그래서 정말 그 목소리로 듣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지방의 여성 가난한 그리고 어떤 성착취의 피해자들 그리고 미투 당사자들 이 모든 걸 진짜 잘 버무려낸 그런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는 아까 기존에 어떤 좀 아까 많이 얘기했던 기존에 나왔던 위안부 영화들이나 어떤 전시에 익숙해진 분들 그런 분들은 어쩌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 영화는 그렇다 치고 그 희움의 김수학 특별전 망한 전시라고 평가받는 거 알죠? 나 이거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나 활동가한테 직접 들었잖아요. 나 사실 그 전시 저 2번 봤거든요. 다른 이제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한번 데려줬었어. 그래서 따로 이제 거기 활동가 분들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무 좋았다고 같이 간 제 친구들도 너무 좋았다고 막 극찬을 하니까 그러냐고 사실 우리 이거 망한 전시회라고. 관객이 별로 안 들었어요? 관객들 평이 안 좋았대요. 왜였을까요? 기대한 만큼 끔찍하지 않아서? 그렇죠. 기대한 만큼 참혹하지 않았던 거야. 기대한 만큼 참혹하지 않고 그 위안부 생활의 그런 참혹함과 일본이 얼마나 나쁘고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운동을 해서 배상을 받아야 한다. 약간 그런 교육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머릿속에 기대를 갖고 오는 거야. 특히 이제 또 학생들이랑 같이 오신 분도 좀 많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김수작 할머니가 이 긴 인생을 다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할머니 지금 막 유곽에서 일했다 이런 얘기 막 나오고 동두천에서 막 양키 물건 팔고 막 섹시 장사하고 막 혼혈아 낳고 이런 얘기가 쭉 있으니까 당황한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학생들이랑 왔는데 약간 이거 좀 그렇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좀 시대를 앞서간 기획이긴 했는데 좀 누가 앞서가야 뒤따라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대중운동으로서 이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그 민족주의적인 감정, 그 민족주의의 바탕을 두고 했기 때문에 대중운동이 될 수 있었고 또 피해자의 어떤 그 사실을 굉장히 딱 참혹한 걸 딱 드러내면서 뇌리에 강하게 인상을 박히게 하는 게 대중운동의 동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피해를 명확하게 하는 어떤 선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었지만 근데 이게 어떤 여성운동으로서 이 피해자들과 함께 하는데 이게 그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였나? 이게 바른 방향이 맞았나? 미래를 향한 이 운동이 맞았나? 다시 말하자면 그 과거에 박제된 어떤 운동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쭉 이어나갈 수 있고 어떤 운동의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여성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옳은 것이었나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위안부 운동에 대해서도 뭐 참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도 참 그런 게 워낙에 위안부 운동조차도 지금 막 반대하고 소녀상 건립 반대하고 사기라고 말하고 뭐 그런 사람 자발적으로 갔다느니 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차마 이 위안부 운동 자체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비판을 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 저희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녀상도 그러니까 소녀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극우적인 그 친일적인 그런 어떤 그 식민사관에 의해서 이거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어떤 시그니처인 어떤 저항 상징물로 돼버려서 이제 더 이상 여기를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사실 그게 소녀상만으로도 이 여성이 대표되는 것에서도 좀 문제를 삼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갔던 분들이 다 소녀도 아니고 아주 순결한 우리의 딸들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때 소위 말하는 처녀공출이라고는 하지만 만 15세부터인가요? 그부터 해서 40대도 갔어요. 40대까지 아마 공출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부녀도 있었고 과부도 있었겠죠. 먹고 살기 어려운 과부들 취업시켜준다고 갔을 수도 있고 정말 속아서 갔을 수도 있고 또는 성매매 또는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분들도 갔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성매매를 하던 분들이 갔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게 피해를 입은 게 아닌 걸까요?
그렇죠. 내가 동의를 설마 내가 동의를 했다고 해서 거기 가서 그렇게 그런 일을 몇 년간 당하는 거는 그거는 뭐 너의 책임이야. 네가 선택했잖아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어떤 피해자를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충격과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너무 습관이 된 것 같아. 피해자를 탓하는 게.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음. 이게 굉장히 순결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진짜 피해자고 보호해줘야 될 연약한 사람이라고 되는 건데 이게 오히려 그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까 피해를 받은 사람 중에서 진짜 일부분만을 커버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서 또 서로 갈라치기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의 운동이 뭐 이게 단순히 비단 위안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어떤 시선에도 이게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김수학 선생님의 어떤 일대기를 보면 그냥 이게 복합적인 문제들이고 입체적인 어떤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를 다 같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여성 운동의 방향성을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이제 할머니도 역사 속의 인물로서 어떤 피해자성으로 대표될 수 있었으나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온전한 한 명의 인간으로 조명받고 그리고 영화를 본 사람들이 그걸 가까이 느끼고 온전히 받아들인 영화였다고 한 번 더 정리하고 갈까요? 지금 위안부 운동 얘기하니까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네, 너무 그 폭을 넓혔죠. 네, 근데 말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안 하기가 너무 아쉽네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히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위안부 역사관이 어떻게 건립이 됐냐면 물론 많은 시민들이 이제 모금을 해주셨는데 김수학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이제 그 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이제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이 되면서 일단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으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은 그걸 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5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으시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이거를 이 정신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 기부를 하셔서 이거를 주춧돌로 해서 히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할머니가 본인이 이제 구술하신 구술 자료에 대한 지적인 재산권을 모두 이 히움 이 시민 단체에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올 수 있었고 이 영화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 그렇게 해서 또 이게 현재 여성들과 만날 수 있었다는 거를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도 저희가 또 더 좋은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